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선 공공계약 입찰에 대한 실무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공공조달에 대한 강의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체부 소관기관들, 그리고 산자부 소관기관들,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부 소관기관이죠. 그리고 중기부 소관기관들. 오늘 오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눈으로 보셨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박준규 행정사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공공조달에 대해서 과연 알 수 있을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예, 용역수행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거 말고 이게 사실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아니어서, 예, 그렇게 하고, 대표적으로 아까 주임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어디서 했죠? 경주에서 했었어요. 경주에서 했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여러 지원 프로세스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맡았냐면 각각 국빈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겠죠. 병원 가면은 아무 병원이나 보낼 수가 없어요. 보안이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VIP 병동이 동국대 경주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한 85억 정도 지원을 해줬고 3개월 실제적으로 공사 3개월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80억 지원을 해줘서 그걸 이제 건축 그 다음에 또 전기 통신 뭐 이런 것도 공사해야 되잖아요. 폐기물부터. 85억의 예산을 짧게 주고 한 달 안에 발주를 내라고 하니까 학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거기에 또 심지어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제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다 업체분들이시잖아요. 적격심사제 들어가 보셨죠?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적격심사 한 번도 신청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 맘대로 강의할 수도 될 것 같은데 적격심사제로 하면 답이 없어요. 이의신청도 엄청 들어오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한 2주 동안 또 계약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밀어붙여가지고 진행을 시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공장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 또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5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00억짜리 공사는 뭐냐면 혹시 여기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반려동물, 그죠? 반려동물 중에 사료에 샤넬 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샤넬이 아니라 샤넬급의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혹시? 로얄 캐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로얄 캐닌입니다. 로얄 캐닌이 모 회사가 마즈그룹입니다. M&M 스니커즈 초콜릿 회사가 마즈그룹이고 거기에 이제 국내 자회사가 로얄 캐닌입니다. 그래서 로얄 캐닌이 이제 김제에 공장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PM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다 조달 통해서 발주 가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미 또 수행하는 것들이 중기부나 그다음에 산자부 쪽 수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설명해도 되겠죠? 예. 일단은 불필요한 얘기는 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불필요한 얘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수급 하시면 안 되죠. 부정수급의 이제 큰 둘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하면 짬짬이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출 돌리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쪼개기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조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품, 기술 용역, 그다음에 공사. 이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을 사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에비앙이든 뭐가 됐든 저는 그냥 생수가 좋겠지만. 그런데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짬짬이 계약이 되겠죠. 그죠? 또는 쪼개기 계약이 되죠. 단가를 안 맞으니까 이 업체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잘게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주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물품하고 장비, 그러니까 물품하고 장비는 같이 묶이는 거니까 그렇게 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공사 말고 이제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술 용역은 어떻게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술 평가를 가격 평가를 보통 20%에서 30% 정도 두고 기술 평가를 70에서 80% 듣는데 정량적 지표는 뭡니까? 정량적 지표.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기술이 있다면 정량적인 건 뭡니까? 가격이 정량적인 거죠. 그러면 기술은 뭡니까? 정량적인가요? 정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그려져 있겠죠. 물론 이제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해요. 강의하면서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만 하지 마십시오. 욕만 하지 마시고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필요한 사업주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모두한테 적용되면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필요해요. 단 항상 기준을 갖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강의하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용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적격성 심사 혹시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있다. 적격성 심사 들어가신 분 회사에서 있으실 거예요. 적격성 심사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냥 틀려도 좋습니다. 처음에 뭘로 기준을 하죠? 적격성 심사 최저가, 그죠? 입찰가. 그 다음에 신인도를 측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적격성 심사는 둘 다 정량적 지표를 갖고 합니다. 정성적 지표가 없어요. 발표평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이 공사 용역을 주기 편하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두가 좀 장황하긴 했는데 부정수급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령회사 허위계약, 뭐 라벨 가리,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라.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은 몇 배 환수하겠다. 주식 갖고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이제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정산 관리의 프로세스를 타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이 나라 도움에 대해서 아마 교육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은 정산관리 회계법인은 정산관리 받게 돼 있나요? 이 사업은? 받게 돼 있어도 정산관리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산관리가 회계법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정산관리는 한계가 있어요. 문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문서만 보고 판단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각 그 목별로 개별 사업에 되게 되면은 정상관리는 회계법인에서 하고 행정검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서와 어떤 자료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다 검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까요? 저희가 문체부하고 몇 군데 주무부처에 그 사업들 행정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몇 군데가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차피 그 지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상관없다라고 치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사업비로 사업을 줬어요. 발주를 냈는데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 사업체의 자녀분들한테 사업이 갑니다. 또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들어오면서 다 같은 업체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 많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회계 정산관리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가 행정검사 들어가면 다 나온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부처 같은 경우에는 한 3, 4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전문기관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 조사한다는 거는 이제 편법적으로 했다는 거죠.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씀드리면 부정한 방식, 올바른 방식, 그래서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하고 뭐 단일 응찰, 현장 실사, 절차 없이 업체 선정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지만 많습니다. 기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올바른 방식은 이제 40일 이상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뭐 실제 확인이라든가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목록 보면 라벨갈이나 허위계약서도 있고요. 특수관계인 허위거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조심하셔라 그런 내용이니까요. 별도로 적지 마세요. 제재 조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걸렸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문제예요? 일단은 지원금 환수잖아요. 환수고 그러면 그 환수로 인해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하면 내 돈으로 해야 되고 법인 입장에서는 뭐 그걸로만 끝나나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질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되죠.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물론 이제 여기 다 큰 회사 또 작은 회사 다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법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겁니다. 일단은 지원금 환수. 그죠?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한 행정적인 조치가 가하는데 죄질에 따라서 입찰 참여가 불가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우리 소위 말해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줄이 간다고 하죠? 빨간 줄이 갑니다. 빨간 줄이 몇 년 뒤면 사라질 것 같죠? 사라질 것 같죠? 대답 좀 해주시면 좋죠. 저도 졸려요. 오늘 하루 종일 입으로 떠들다 와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안 지워집니다.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안 지워집니다. 그 결과 다 남아요. 다 남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제재 조치는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가 속된 말로 망할 수도 있어요.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데 이전하면 된다고 이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 있고 조심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물론 뭐 부정수급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잘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뭐 바람직한 계약인데 비규견적 필요한데 비규견적도 안 하고 이 정도 되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딱딱한 부분이죠. 법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공공조달을 왜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이 4개 중에서 한 2개만 골라주실래요? 왜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2개만 골라주세요. 이거 4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맞아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위아래 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제 G2B를 사용하게 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돈인가요?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부 예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정부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예산이 적어서 중기 올 9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을 깡리 많이 그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공적 자금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써야겠죠? 그죠? 그리고 공정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금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하나 도움이라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주를 낼 때 나라정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라정터는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발주기관은 다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의 예산을 뿌릴 때 나라정터 통해서 뿌려버리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이 대행 업무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공공조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발주기관은 공공기관만 대상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였죠? 업체는 무슨 기업이죠? 발주기관이 있다면 물건을 주는 공급기업의 기능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기업 등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입찰 보려고 할 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공급기업 등록하셨죠? 여러분들 공급기업인데 공공조달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나라장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수혜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뭐예요? 발주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급기업도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공급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공공기관으로 됐다면 발주기관이 이제 민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책으로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입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산상으로 쭉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이의신청 있으면 이의신청 해버리고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그 관리 과정이 전산으로 쭉 나옵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 용역을 하게 되면 적격성 심사이기 때문에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리스트업이 쫙 돼요. 거기에서 최저가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격성 심사 맞으면은 순차적으로 계약하게 돼 있죠. 그렇죠? 제가 늘 유튜브에서도 아마 몇 번씩 나온 얘기지만 저희가 자문한 회사 중에 15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격성 심사에 15등이었단 말이죠. 15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됐으니까 하겠죠. 자랑질 하려고. 그러니까 15등인데 적격성 심사에서 그러니까 최저가인데 15등인데 적격성 심사에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증하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요즘에는 공공조달 시장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한다? 다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격성 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보셔야 돼요? 금액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요? 신인도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신인도가 뭐죠? 적격성 심사의 기본 평점이에요. 그죠?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적격성 심사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 통장 잔고 10억 이상 없는 사람 여기 들어오지 마 하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적격성 심사 자체가 내가 기준이 안 맞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보짓이에요. 근데 적격성 심사 내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공고문하고 과업지시하고 제안요청서 보시면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그걸 내가 대조해보면 돼요. 친절히 계산하게 돼 있어요. 계산해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 점수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발주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것도 또 리스트업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입찰의 방법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입찰의 방법. 크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 대표적으로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나와 있어요. 파일 이거 전달해 주시면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파일 달라고 하세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요. 뭐. 네, 계약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나 이거 안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좋죠.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날로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인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중원부원 말씀 계속 드릴 겁니다. 기술 용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량적 지표가 커요? 정성적 지표가 큽니까? 정성적 지표가 크죠? 여러분들 백날 최저가로 써도 7, 80% 되는 정성적 지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경쟁 입찰이라고 썼지만 그런 기술 용역 형태는 무슨 입찰? 경쟁에다가 어떻게 해요? 경쟁을 일종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한을 두죠. 그럼 뭐라고 해요? 제한 경쟁 또는 경쟁 제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백날 읽어봐야 머리 아픕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액 기준별로 뭐 2천만 원 이하 자체 계약 가능, 2천만 원 초과 이제 뭐 위탁을 하든 나라정토를 하든 위탁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행정은요, 행정은 보수적일수록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하면 수의계약 하죠?
그 수의계약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나라장터에 띄우는 게 나을까요? 띄우는 게 나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투명하게 해주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뭐 지출증빙 해라,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좀 성향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 다 똑같진 않은데, 가급적이면 행정은 보수적일수록 좋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품 초과되면 당연히 이제 그 견적서도 이중견적인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또 특히 견적받을 때 어떻게 돼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포인트 살려고 해요. 그럼 이 포인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최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무슨 용품이죠? 포인터? 무슨 용품이에요, 이거? 사무용품. 또 비슷한 거 뭐 있죠? 뭐 전자용품, 컴퓨터, 부속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종, 업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항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매하는데 물 있네? 이 회사 이거 납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왜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대행 구매해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나라장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종 코드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비교 견적서도. 그죠? 우리끼리 통용되는 얘기지만 업체 견적 한 두세 개 갖고 계시잖아요. 도장 찍힌 거. 그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그런 회사들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어떻게 해요? 행정검사로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죠. 이걸 구매하는데 물코드가 있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납품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하면 어때요? 해도 되는데 근데 나라장터에서는 증빙 자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증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0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한 이제 특례가 있는데, 이제 뭐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계약이면은 뭐 전문 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3억 이상부터 적용되고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요청 필수 서류 실시 설계 단계 설계 적정성 검토 공사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30억 이상에 대해서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혹시 여기서 30억 이상 공사 나가는 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전 절차로서는 이제 규격서나 이거 안 촬영하지 마세요. 이거 파일 그냥 전달해 주세요. 메일로. 공단에다 주시면 안 됩니까? 제 강의 자료? 네, 메일로 보내드릴 생각 하세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교양 수업이라 보시고. 그래서 규격서나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 과정에서 견적 어떤 비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계약 체결대에서는 계약서가 당연히 있고 사후관리에서는 이제 검수조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없으면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라라는 부분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한 개 업체의 견적만 받고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견적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견적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행정이 융통성이 재량행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견적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그냥 덜렁 마우스 포인트 하나, 뭐 20개 몇 개, 그냥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행정은 보수적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견적서가 좀 더 꼼꼼하게 들어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마우스 10개 10만 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좋아요? 마우스, 모델 넘버 얼마, 몇 년씩 이렇게 해서 샘플링한 그 이미지 파일 뒤에 첨부해서 올려주는 게 좋고 더 꼼꼼한 거는 통상 시장가액이 얼마고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야, 이거 이렇습니다. 이건 모든 실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을 때 조금 찝찝한데, 그러면, 이런 내용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계약서 없이 절대 계약서 없이 진행하시면 안 되죠. 계약서 없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파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가능할까요? 불가해요? 자, 계약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거 가르쳐 드리고 있죠. 계약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아니요. 이게 진짜 계약서가 원초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인? 여러분들 계약서는 뭘로 만들어요? 손으로 쓰세요? 파일로 쓰죠? 파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보기 하면 작성 연원이 나오죠. 수정하면 수정 연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도 합니다. 누가요? 행정검사를 하게 됩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러면 변경계약이라면 차라리 변경계약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이걸로 썼어요. 처음에. 뭘로 썼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썼어. 근데 변경계약이 필요해요. 그럼 갑자기 날짜만 고쳐서 파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날짜 바꿔서 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제가 용어로 딱 얘기했는데 변경계약 하시면 돼요. 변경계약 하시면 돼요. 그럼 변경 사유 넣고. 아시겠죠? 그렇게 애매하다. 항상 내가 좀 뭔가 찝찝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찝찝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록 다 남기고 메일링하고 변경계약 하겠다. 라고 남기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데 날짜 바꿔서 수정해버리면 계약 기간하고 날짜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동일업체 반복 수의 계약은 이거는 일종의 쪼개기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사무용품을 납품업체가 원자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뭐 나눌 수 있잖아요. 종이 따로. 그렇죠? 뭐 이거 뭐 포인터 따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게 아니라면 뭔가 한 곳에 몰아주는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통상적으로 우리 자금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우리끼리 계약하는 자금이라면 사실 다 있잖아요. 이거 사무용품 납품업체 어디? 예를 들어서 기본 어떤 자재를 납품하는데 어디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 자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기존의 어떤 거래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수의에 의해서 계약이 됐는데 한 건은 입찰로 됐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업체라면. 어떤 동종 제품이 유사 동종 제품인가요? 별개 건이고요. 한 건은 특허에 의해서 제품으로 해가지고 수의에 조달해서 승인이 된 거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해필 두 개가 동일한 업체.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딥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정상 관리에서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저라면 어쨌든 이제 특허에 의한 수의 계약은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하게 된 어떤 그 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기록해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정상 관리에서는 이렇게 안 걸려요. 정상 관리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많은데 이제 저희처럼 좀 이상한데 행정검사 해볼까 하고 쑥 들어가면 얘네 뭐죠? 하고 났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고 진짜 그렇게 따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판단해서 좀 찝찝하다. 이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내가 뭔가 빠진 게 없나? 보수적으로 안 본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PD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거 서 있지 말고 내가 다 불편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공사하고 물품 쪽으로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서 공사는 이제 공사비하고 시공능력하고 적격성 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 중에서 공사비를 보셔야 돼요. 적격성 심사를 보셔야 되고 시공능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들어갈 때는 적격성 심사부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발주를 냈단 말이죠. 발주를 내는 입장이에요. 그럼 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없으려면. 적격성 심사는 팩트,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죠. 안 되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요? 돈을 지급할 때 시공능력 봐야 돼요. 네, 시공능력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시공능력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주를 내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공급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적격성 심사 보고 한 다음에 시공능력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발주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볼 필요 없죠. 왜? 당연히 객관적인 증표로 걸쳐져 나갈 거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 너 적격성도 안 되잖아. 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 시공능력 보셔야 되는 거. 왜냐면 그 금액에 따라서 얘네가 할 수 있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데 여러분 다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어느 업체 브랜드를 선호하세요? 나는 집이 없는데 이런 얘기 왜 하냐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뭐 반포 자이 같은 데 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공능력이 굳이 표현하면 그런 형태로 말씀드린 건데 그 정도의 예산에 이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커리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공능력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이 친구들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3개년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3개년 재무제표 보시는데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으면 고려하셔야 돼요.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어가면 그 회사는 일단은 좀 세게 들어간다고 가정했으면 시공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다 들어가긴 적격성 심사 안에 다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일단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어간다 싶으면은 이 회사는 선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동안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물품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금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 금액을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뭐 뒤에도 말씀드린 발주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공고문,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물품이기 때문에 규격서가 들어가요. 사양서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규격서나 사양서가 이제 똑같은 의미니까 규격서하고 사양서 할 때 특정 업체명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제가 이제 에너지공단 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샘플링하고 딱 갔는데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 이름을 브랜드를 써버렸어요. 그거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이의신청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서 스펙을 넣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스펙 나오잖아요. 스펙을 적으란 얘기예요. 이 브랜드를 적으란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스펙을 적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상용 제품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수 제작용품. 상용 제품이 아닌데? 이거 특수 제작용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 제작용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 제작 장비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특수 제작용품을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업체가 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핸들링 해줘야 돼요? 스펙? 그렇죠. 지재권도 있죠.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참가 대상을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뭐 과업지사 이런 거 참여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특수목적용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특수목적용 제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스펙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업체의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업체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15번이 된 게 왜 그렇다고? 14개 업체는 되든 안 되든 들어와 버려요. 근데 됐어, 덜컥. 물품은 적격성 심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저가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 이거 할 줄 모르는 애들인데? 어떻게 되죠? 줘야 되겠죠. 근데 참가 대상 자격에 대상 자격에 보면 뭐 처음에 그냥 루틴하게 뭐 국가계약법, 뭐 지방계약법, 어쩌고저쩌고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 뭐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뭐 어떤 기업 쭉 그건 루틴한 거. 그 밑에 쭉 내려갔을 때는 좀 딥하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코드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업체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는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초부터 참가 대상 자격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물론 통장에 100억씩 꽂고 계시겠지만, 그 10억 없으면 이 방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없는데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들어와 있어도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주를 내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제품 규격서하고 이제 사양서에 대한 부분은 브랜딩은 절대 넣지 마라. 좀 더 꼼꼼히 넣어라. 꼼꼼히 애매하게 넣으면 진짜 애매한 업체 다 들어오거든요. 꼼꼼하게 넣으시고 만약에 진짜 이 물품을 어쨌든 물품 내야 되는데 이 업체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핸들링 하시는 거다? 스펙도 물론 일종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안 보고 들어와요. 업체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가 대상자를 제한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거는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전혀 문제. 공고 낼 때부터 제한을 주는 거니까 상관없다. 네, 전혀 문제. 근데 너무 막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야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참가 대상 자격에는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를 깔고 가요. 라인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가계약법과 뭐 지방계약법과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에반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기본적인 거 나온단 말이죠. 입찰 참가 대상 자격이 있는 회사.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있으면 뭐 전자제품 뭐 직생이 들어있는 회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루틴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코드 넘버가 뭐 1-2- 뭐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조달 물품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품목명을 지정해 줘.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어떤 그 특허나 지재권이 있는 회사, 납품 출적이 있는 이런 것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자,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특허로 관리 때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공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원래 동에 그 가공업체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물건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업체가 이제 입찰을 받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그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는 게 나은 방식인가 아니면 저희 OEM 계약 같은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저거. 계약 경쟁을 할 때 OEM 저희 회사 OEM이 필요한 업체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안 되죠. 그거는 업체가 특정된 거잖아요. 그건 완벽하게 특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어떤 특허 품목이 갖고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면 그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이 되는데 우리하고 오인돼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OEM 된 회사를 지원해 주라는 법적이나 행정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품목 번호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규정과 제도가 있잖아요. 그 범위로 특정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물통이니까 흰 통이 마음대로니까 뭐 흰 통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내용, 왜 법적 기준이 있냐 이거지. 없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항상 그 법적과 행정적인 기준이 있는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번호가 있느냐.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있느냐. 근데 그 라이센스가 개인 라이센스면 안 되죠. 그죠? 국가에다 지정한 라이센스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업체라면. 그럼 그런 회사들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사 조달. 좋습니다. 이렇게 좀
쌍방향 통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시간 금방 가죠? 자, 공사 조달 보면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뭐라고요? 적격 심사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적격 심사 기준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만 보느냐? 시공 능력만 보시면 됩니다. 시공 능력 보시고 아까 첨언 드렸던 게 뭐라고요?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어가면 가급적 그 거래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올해 넘어오면서 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00%까지 봐준다고 하는데 창업기업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 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300%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은 약간 지양을 하세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지양을 하세요. 지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공사 용역 내는 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 없다고 그랬죠? 공사 없다고 하셨죠? 있어요? 아까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 병원병동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리모델링 업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건물이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 축구 잘해? 얘 잘하면 농구 잘하겠네. 이런 사람도 있죠. 아저씨들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저만 그런가?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농구 선수하고 축구 선수하고 쓰는 운동 근육 자체가 다르고 트레이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일반 리모델링 업체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대로라면 못 막네? 못 막을까요? 그렇죠. 실적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면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각자의 고유의 코드나 공법에 대한 특허 있잖아요. 특허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사실 우리 현장이나 공장, 대부분 공장이신가요? 공장이시죠? 공장 환경에 제일 적합한 회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100%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하시라고 막 이상한 거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동감하는데 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해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공사 과업지시서하고 제안요청서 이런 것들 좀 작성하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사의 함정이 있잖아요. 공사의 함정이 뭐 있어요?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서 거기다 물품 살 녹이죠? 너 너무 디테일한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실무상의 기준은 전체 공사비의 20에서 30% 정도는 장비를 같이 놓으셔도 돼요. 부착 장비로 단. 근데 이거는 있죠. 제가 무슨 장비? 부착 장비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덜렁 갖다 놓으면 이거 부착이에요? 이거 안 부착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호응 좀 해주시면 제가 즐겁게 좀 5시 땡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부착 장비 아니에요. 그쵸? 이거 예를 들어 앙카 박아가지고 부착했어요. 이거 뭐예요? 부착 장비. 시설관에. 근데 이걸 부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바닥에다 부착하는 거. 바닥에다 부착하는 고정이죠? 벽에다 붙이는 거. 네, 이런 건 부착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어떻게? 사업비의 한 20-30% 정도 수준은 장비성으로 하셔도 상관
없는 건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80% 70%가 장비인데 이거 공사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 다 환수 받았지만 저희는 그냥 검사 보고서 내면 세게 냅니다. 100% 환수. 뭐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건설업 등록, 뭐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는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이라든가 등록업종이 발주공정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물품입니다. 물품 뭐만 보시면 된다. 가격을 볼 건데 이제 스펙을 브랜드 넣지 말고, 그죠? 브랜드 넣지 말고, 예, 스펙을 세부 스펙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특수 목적용 제작품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특수 목적 제작이 필요해서 뭔가 특수 목적이 이렇게 하면 답을 다 알려드리는구나. 특수 목적용 장비가 있어요. 특수 목적 장비입니다. 이거 특수 목적 장비예요. 자, 이건 일단 물품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기술 용역으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질문에 답 따서 준 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끄집어내세요. 자, 이 제작품을 줬어요. 발주를 냈어요. 근데 좀 더 갈게요. 이걸 이렇게 줬어요. 주면 뭐예요? 물품이죠? 줬어요? 그러면 이거 쓰는 건 앞으로 누가 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줬는데, 이건 사용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기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기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기술 용역이 됩니다. 다르고 달라요. 근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거 포인트 갖고 기술 용역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용역?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습득할 동안 계속 기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 용어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 용역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서 명확히 작성하시고 동일성 확보, 스펙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럼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납품 조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용역 조달 기준은 뭐 가격보다 기술 경험 중시, 그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하고 기술 평가, 가격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기술 용역을 낸단 말이죠. 기술 용역을 냈다라는 거는 그 기술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기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누구 건가요? 기술 용역을 냈어요. 우리 뭐 관련된 업체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은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기술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겸손해가지고요. 발주기관이 기술의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셨죠? 확실해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 조건을 거셔야 돼요. 뭘로? 본 사업에 대해 진행한 본 사업에 대해서 기술은 누구한테 있다? 발급기관한테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 모르는 말씀이시지? 특히 이게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문제냐, 콘텐츠 영역으로 넘어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줘서 대표님한테 뭔가 시켰어. 용역을 줬단 말이죠. 기술 용역으로. 해서 왔어. 근데 이 기술권을 나중에 저희는 저희대로 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돈 받고 개발하는 거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기술. 이분은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같이 시장에 나갔네? 근데 나중에 이쪽에서 판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걸로 분쟁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계약서 작성하실 때. 지재권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발주자, 갑한테 기속이 돼야겠죠. 지금은 갑을 쓰진 않지만. 그죠? 갑한테 기속되는 겁니다. 아셨죠?
기술 용역의 전제 조건의 계약서의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그 관련된 기술 용역에 대한 지재권은 누구한테? 발주권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 특약사항으로 넣으세요. 아셨죠? 물론 뭐 물품이라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특허권 주장하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내가 개발한 다음에 이걸로 특허를 내버려. 안 그럴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매우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분쟁의 시작이죠. 분쟁의 시작. 그래서 기술 용역, 물품하고 공사 용역 그럴 일이 없고,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뭔가 기술 개발해서 뭔가 어떤 뭐 특허하고 미싱해서 아니면 우리 특허를 구현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특허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구현해 이렇게 주세요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특약사항에 넣으셔라. 본 기술 용역을 통해 발생되는 지재권에서는 모두 발주기관한테 귀속한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이 필요하다면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든지 승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라고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네, 이런 거. 공사하고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입찰 전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발주기관 어쨌든 공급기업으로 이제 뭐 어쨌든 실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업체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원사 받으신 분들 만들면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우리 공급기업이 이거 나라장터나 이런 거 등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죠. 특히 근데 물품은 상관없는데 뭔가 제조 코드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제조 코드가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장. 네,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OEM, ODM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장을 전제로 가시죠. 공장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물품을 만들면은 그쵸.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아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없으면 이 업체에 내가 아무리 지원해 주려고 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업체를 바지 세운 다음에 그쪽에서 하고 주세요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공급기업이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들어오게 되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편하게 할게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공급기업으로 들어오려면 그 공급기업도, 공급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크게 없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간편 인증이 돼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행정사법인 민행24도 용역 자문 많이 하거든요. 용역 컨설팅 용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는 하게 되면 제가 접속해가지고 해야 됐어요. 아니면 직원 한 명이 이제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 주시면 간편 인증으로 해.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거 승인만 해주면 하거든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막 무식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토큰 지문 누르고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럴 필요는 없어졌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일 겁니다. 의미 없고요. 발주객, 공사든 어쨌든, 물품이든 간에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전 규격 공고 같은 걸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 공고 하시고 이제 들어가면 발주객 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전산 시스템 사는 거, 사용하는 거 다 똑같아가지고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어차피 빨간색으로 별표 쳐져 있는 건 뭐예요? 필수 항목이잖아요. 그런 것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전혀 안 어렵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전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의에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산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거는 가업 지시서하고 제안 요청서 이런 것들 만들고 나중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그리고 모의 공고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두 번만 하시면 진짜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동국대 거도 그렇고 그 전 것도 그렇고 지금 하는 것도 장비를 다 개별 발주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묶어서 못 내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20개, 30개 정도 돼요.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저희 사무소는 이제 본점은 대전이고 서울에 이제 사무소가 4개 있는데, 본점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강의를 해버리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한 번, 2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줄 아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다 의미 없고요. 이것도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소액계약이라고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요. 긴급 사업에 이슈가 있는데,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의 시점에서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긴급을 행정은 약간 융통성, 재량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이긴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을 내준단 말이에요. 협의를 보게 하든 어쨌든. 근데 행정은 이 할 수 있다 규정이 되게 웃기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이해하세요? 할 수 있다. 특이한 케이스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뢰 입장이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의뢰 입장이고 이쪽이 갑의 입장이면 할 수 있다는 건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갑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물 납품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은 판단은 제가 기준만 맞으면 납품하세요? 이게 할 수 있다는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급사항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줘요. 전제는 재난 상황이에요. 뭔가 국가적인 상황이 진짜 있어야 돼.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인데 간혹 긴급으로 낼 수도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일상감사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준 상위기관에서 이제 검토를 해줄 수 있어요. 그쪽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장 이 사업을 내일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우리 공기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사업 기간이 있죠. 기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했는데 업체가 없어요. 계속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는 있어요. 공기가 안 맞을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긴급성으로 이제 내서 그냥 평일 기준은 어차피 이제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5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뭐 주말 뭐 내내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도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다 내면 안 되고 이거는 어쨌든 예산에 어떤 한계도 있었고 만약에 업체를 계속 했는데 물론 업체가 2번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나 내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회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어쨌든 전문기관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돈을 지급한 기관이 있으시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명 경쟁을 하거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명 경쟁을 하실 일은 별로 없고요. 없죠. 항목만 봐도라도 이제 그런 건 없으시니까. 여기 보면 뭐 긴급복구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지명 경쟁하는 건데 여러분은 거의 해당 없고 일반, 제한, 수의계약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똑같은 얘기죠. 뭐 법 얘기 해봐야 의미 없고. 자, 수의계약 조건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라?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계약을 하세요. 그래야지 괜히 그 분란의 씨앗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분란의 씨앗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저 똑같이 얘기해요. 네, 저도 공무원 출신인 거 알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겠죠. 절대. 자, 수의계약 시에 그 견적을
뭐 확보의 의무가 있는데 뭐 최소 2개 이상 업체 견적.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업체, 업종 코드 고려하셔서 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거 당연히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사 공고문인데 이제 적격 심사 방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격 심사 방식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시방서죠. 공사는 시방서잖아요. 시방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공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자 보수 비용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째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고려하셔서 공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내가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 그래도 여기가 이런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공사 하자에 대해서 이제 하자 보증 기간이나 이런 요율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나가는 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고려하셔서 얘네 못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에 공사 견적을 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네, 물량 산출 기준하고 공정별 이제 기준이 있고 공사 범위 있고. 근데 이제 그 원가 계산서, 물량 산출서가 기준이 일종의 이제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사 규모가 크다 싶으면은 원가 계산을 의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애매하다 싶으시면, 나라장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주낼 사업들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면, 그냥 나라장터에 들어가셔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최근 1년 이내 좀 더 간다. 그럼 2년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폼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돼요. 활용해 보시면 이거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발주도 내기도 하고 공급기업에서 입찰 자문도 그러니까 자문에서 입찰가 분석도 같이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발주기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특히 지원사비가 가장 많이 걸림이라고 표현해놨죠. 아래다가. 네, 요거. 지원사비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의 물량 산출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공정별로, 분리해야 되고, 공사 범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공사인데 물품으로 발주. 이거 기준 어떻게 하라고요? 30% 정도는 물품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제품? 부착 제품이 바닥 부착 제품 말고요. 바닥에 부착 제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스 같은 파이프라인 들어와서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이제 이건 당연히 부착 제품이 연결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괜히 뭐 이런 거 사놓고서 그냥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부착 제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벽면에 붙어야 돼요. 벽면에. 근데 일부러 막 이런 공기청정기를 벽면에 붙이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상식선에서 생각하시죠. 공기청정기 사왔는데 이거 벽에다 붙인다고 이 부착 제품을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선에서 보십시오. 네, 물품 공고문. 이거는 뭐 어차피 물품 대부분 이제 최저가에다가 이제 규격 가격 이제 평가인데 뭐 규격 가격 평가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정해져 있는 샘플링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핵심은 뭐라고요? 이름 쓰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좋다는 부분이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여부가 있을 수 있다. 잦으면 안 돼요. 너무 잦아서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 동일 사업에 몇 건 정도 되냐? 3건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세요. 3건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건이죠? 2건이시죠? 아까 저기 하셨던 거 3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까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하나 하셨고 2건, 뭐 2건까지는 3건 이상 넘어가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셨죠? 계약번복부터는 이제 전선상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빨간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대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 활용하는 게 뭐예요? 일반 경쟁하고 수의계약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유형인데 기술 용역 있죠. 기술 용역은 협상에 의한 방법이거든요.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서, 특히 이제 기술 용역을 막 최저가로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기술 용역을 가격을 최저가로 넣으면 누가 문제가 돼요? 발급 기간도, 그 발주 기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거는 누가 봐도 5억은 최소한 5억의 공수가 들어가는 업무를 4억에 내버리면은 뭔가 하자가 생기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용역 낼 때는 어쨌든 이제 발급 기관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달 뭐 어떤 단가나 이런 거 고려해서 한 뭐 95%, 90%, 95%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잘 조율하면 본인들 뭐 이익 빼고 하면 얼추 맞은 거니까 일반 관리비하고 이익하고 이런 거 빼면은 맞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네, 계약 보증금이 있는데 이제 이 계약 보증금 이건 뭐 그런 형태보다 하자 보증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좀 못 믿겠다라면은 하자 보증금을 낮춰도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가 측정해서 나중에 좀 뭐 예산 남으면 환수가 반납하더라도 못 믿는 업체가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거 고려해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뭐 이런 지정 기준이 있으니까 이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샘플링 많습니다. 활용하십시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죠. 이제 성금 지급 기준. 성금 지급 기준 때문에 그러실 건데 성금은 한 몇 프로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몇 프로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까? 선금하고 잔금만 있다고 하면 90%요? 50%? 50%? 네, 또 네? 30%? 그죠? 이제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좀 다르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초기 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를 확보해야 돼서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50%에서 한 70%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용역은 이제 사실 자재 기준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보통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50% 정도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나라 장터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잔금 지급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업체한테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B2B 개념으로 업체도 그냥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체도 70% 정도 요구할 거예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근데 나라 장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어차피 그 국가에서 보증하는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론 발급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0% 해도 업체들 어지간하면 따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네. 채권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제 공식적인 계약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채권도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업체는 거래 못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나라 장터를 활용한다는 건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채권 정도 달라고 할 정도면은 그 업체하고 거래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못 믿는 건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규모가 이제 크다 보면, 네. 방금 채권을 이제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이런 나라 장터인데 요구하는 요건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계약 조건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초기 그러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에서 최대 70%까지는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기술 용역, 그러니까 인건비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확정 매출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해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분 남았습니다. 이거 큰 의미 없고요. 이거 다 뭐 불필요합니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쓸 일 별로 없어요. 예. 그 도장하고 이미지 파일 다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지금 다수공급자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혹시 여기 AI 제품 구매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혹시 AI 솔루션 같은 거 구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없으시죠? 네. 것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뭐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정은 보수적으로 하세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 기업에 아주 편합니다. 네. 유하면 유할수록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니까 가급적인 보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좀. 예.